외국의 유명 틱토커가 한국의 밤거리를 생중계한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은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이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댓글창은 경악과 감탄으로 폭발했고, 이 짧은 영상은 단숨에 한국을 안전의 상징으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목격한 진짜 한국의 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영상을 전공하고 있는 마테오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알던 멀고도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동아시아는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특히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인기에 저도 자연스레 매료되었죠. 영상 전공생으로서 한국의 콘텐츠 제작 방식과 미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2명과 함께 학교 프로젝트를 겸한 한 달 살이를 계획했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그 순간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이태원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였지만 한국의 밤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저녁 10시쯤 근처 거리로 나섰어요. 제 친구 리카와 소피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갔고, 저 혼자 스마트폰으로 생방송을 켜고 서울의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첫인상을 생중계하고 싶었거든요.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 제가 본 서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여성들이 혼자서 휴대폰을 보며 늦은 밤길을 걷고 있었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10대들이 편의점 앞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밝고 깨끗했으며 어딘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생방송 채팅창에는 프랑스 친구들의 놀란 반응이 폭죽처럼 터져나왔어요. 이런 풍경은 리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실시간 시청자 중 한 명이 자정에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냐고 물었고, 저는 그때서야 이 장면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이 밤에 홀로 돌아다니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는 그게 일상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편의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야식을 즐기는 사람들, 여유롭게 산책하는 시민들로 거리가 활기찼습니다. 그날 밤 생방송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어요. 처음 계획은 30분 정도였는데 2시간이 넘게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후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노트에 첫날의 인상을 빽빽하게 적었어요. 유럽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는 일상이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고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서울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미리 계획해둔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영상 콘텐츠를 촬영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명동의 활기찬 쇼핑거리, 한강공원의 여유로운 풍경까지.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첫날 밤 목격한 서울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관광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는 실제 한국인들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셋째 날, 우리는 홍대 근처의 카페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넓고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 자리를 잡았는데 제 노트북 배터리가 곧 방전될 상황이었습니다. 충전기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깨닫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려는 찰나 소피가 다른 손님에게 충전기를 빌려보라고 제안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옆 테이블의 한국인 학생에게 충전기를 빌릴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빌려주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며 배려심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경험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낯선 사람과의 이런 교류가 상당히 어색하고 드물거든요. 오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무의식적으로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자리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돌아왔지만 다행히 모든 물건은 그대로였어요. 소피는 웃으며 여기는 정말 다르구나라고 말했고 우리는 이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 한국에서의 문화 충격 시리즈 첫 편으로 편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이태원에서 저녁을 먹으며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제가 첫날 밤 목격한 안전한 거리 환경, 소피가 느낀 대중교통의 깨끗함과 정확성, 리카가 놀란 편의점의 다양한 서비스까지 모두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카는 우리의 프로젝트 방향을 수정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단순한 관광 영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특별한 면모를 깊이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고요. 그 제안에 저희 모두 동의했고 그날부터 우리의 한 달 살이는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생방송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유럽 친구들에게 전하고 낮에는 그 배경과 이유를 찾아 심층적으로 취재하기로 했어요. 첫 주가 지나갈 무렵 우리의 생방송은 작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평균 1000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시청자들이 한국의 밤거리 안전성에 놀라움을 표현했고 일부는 연출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인들에게 한국의 일상적 안전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저 역시도 계속해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도시의 밤거리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 싶어졌어요. 둘째 주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한국 안전사회 탐구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특히 저는 시청자들의 연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답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홀로 종로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전 약속 없이 방문한 외국인에게 경찰관들은 의외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제가 한국의 치안에 관한 학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자 한 경찰관이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경찰관께서는 한국의 낮은 범죄율이 여러 요인의 복합적 결과라고 설명하셨어요. 촘촘한 방범용 카메라망, 엄격한 총기 규제, 주민등록제도를 통한 신원 확인 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의심하기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안전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회적 신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오랜 역사와 문화의 산물인지 아니면 현대 교육 시스템의 결과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학교 보안 문제로 정식 인터뷰는 어려웠지만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에서 만난 교사 한 분이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 교사는 한국 교육에서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이 중요한 가치로 가르쳐진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협동과 배려를 배우며 공공장소에서의 매너와 질서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학구열이 청소년 비행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견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시청 시민안전과를 방문했어요. 공식 인터뷰는 어려웠지만 영어가 유창한 한 직원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노약자의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밤길 안전 지킴이, 범죄 예방, 환경 설계 CPTED 등 다양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생방송을 진행했어요.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제도적, 문화적 장치들에 대해 설명하며 강남역 일대를 걸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전보다 더 늘어 1,500명을 넘었고 채팅창에서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최근 몇 년간 치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의 안전한 환경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셋이 함께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 모여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어요. 소피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리카는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저는 안전과 치안을 중심으로 취재했기 때문에 각자의 발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어요. 바로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이었습니다. 소피가 취재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확성과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주었어요. 몇 분 단위로 운행되는 지하철,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알려주는 앱,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까지. 이런 효율성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하철 파업이나 지연이 일상적인데 그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리카가 조사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문화도 흥미로웠습니다. 노래방, PC방, 24시간 카페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이 밤늦게까지 운영되면서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이런 시설들이 많은 사람들로 거리를 채움으로써 자연스러운 군중 감시 효과가 생기고 이것이 밤거리의 안전에도 기여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발견들을 종합해 서울의 비밀 안전사회의 구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했어요. 시민 인터뷰, 전문가 견해, 우리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특별함을 유럽 친구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눈에 보이는 제도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었어요. 금요일에는 우리의 취재 영역을 넓혀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거든요. 우리는 광장시장을 찾아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고 그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빈대떡, 떡볶이, 오뎅, 호떡 등 처음 접하는 음식들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반응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하지만 식문화 탐방 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시장 곳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 매대마다 적혀있는 상인 등록번호,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까지 모든 거래와 행동이 어딘가에 기록되고 추적 가능하다는 사실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는 우리의 한국 안전사회 탐구 프로젝트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 서울 외곽으로 발을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수원화성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도 한국의 안전문화는 여전했어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음이나 무질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분리수거 시스템이었어요. 여러 종류로 나뉜 쓰레기통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며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았어요. 대도시 서울 한가운데 이렇게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등산로의 안전시설과 등산객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위험 구간마다 안전 로프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등산객들은 서로에게 양보하고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쓰레기는 반드시 직접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둘째 주 동안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단순히 경찰력이나 방범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질서의식과 상호 존중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는 교육, 역사,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생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자 시청자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는 어두운 면이 전혀 없는 건가요? 모든 사회가 그렇듯 한계점이나 문제는 있을 텐데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긍정적인 면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한국 사회의 다른 측면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셋째 주의 목표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셋째 주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더 깊은 면모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시청자의 질문처럼 모든 사회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기 마련이니까요. 월요일 아침 우리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미팅을 가지며 새로운 취재 방향을 논의했어요. 리카는 한국의 노동 환경과 직장 문화를, 소피는 젊은 세대가 겪는 사회적 압박을, 저는 한국 사회의 안전 이면에 있을지 모르는 개인 자유의 제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제 첫 취재 대상은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의 특별함과 어려움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미국인 영어 강사, 캐나다인 사업가, 그리고 독일인 대학원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함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개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동조 압력이 강하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독일인 대학원생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집단의 조화를 위해 개인이 많은 것을 양보하는 사회라고 표현했어요. 또한 안전과 자유는 종종 맞교환 관계에 있는데 한국은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감시와 통제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서구의 극단적 개인주의와 한국의 공동체 중심, 문화 사이에서 균형점은 어디일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화요일에는 한국의 카메라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 대부분의 건물에 있는 보안 카메라, 택시와 버스 내부의 녹화 장치까지. 한국은 실제로 세계에서 카메라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어요. 이런 상시 감시 체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거리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방범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더 안심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일부 젊은이들은 감시 사회 같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는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감시를 수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녁에는 소피와 위카의 취재 결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피는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교육열과 취업 경쟁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높은 자살률, 우울증 증가 등 한국 사회의 어두운 통계도 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도 활발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정신건강인식 개선 캠페인, 청년, 지원 정책 등 한국 사회가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리카는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조사했는데 장시간 노동, 위계 질서, 회식 문화 등 외국인이 보기에 낯설고 어려운 측면들이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최근 몇 년간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수평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셋이 함께 홍대 거리로 나가 밤 문화를 취재했습니다. 유럽의 나이트라이프와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밤 문화가 있었어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선에서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만취한 사람을 돕는 친구들의 모습이었어요. 서로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넓고 잘 관리된 공공공간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질서의식이었어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버리고 술을 마셔도 지나친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이런 공공 질서 의식이 안전한 사회의 또 다른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대학생 그룹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 사회의 장단점에 대해 물었더니 예상 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 학생은 안전하고 편리한 것은 좋지만 가끔은 너무 틀에 박힌 삶을 강요받는 느낌이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개성을 표현하거나 주류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금요일에는 종로의 한 전통 찻집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자는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이란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친밀함, 정서적 연결을 의미하는 한국 특유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정문화가 한국 사회의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에 기여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레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는 관점이 새로웠습니다. 강연 후 저는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생각해 보았어요. 한국의 안전사회는 단순히 카메라나 경찰력 같은 물리적 장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공동체 의식, 질서, 문화 같은 무형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대체로 사회 구성원들은 이런 교환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주말에는 지방 도시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만 보고 한국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우리는 부산행 기차에 올랐어요. KTX 고속철도의 정확성과 편안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출발해 약 3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깨끗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지만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지형 덕분에 더 여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부산에서도 우리는 생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했어요. 해운대 해변, 자갈치 시장, 감천문화마을 등을 돌아다니며 지방 도시의 매력을 담았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지방에서도 여전히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유지된다는 점이었어요. 도시의 규모나 위치에 상관없이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안전 문화가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셋째 주 동안의 발견을 정리했어요. 한국 사회에도 분명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편리함, 사회적 신뢰 면에서는 유럽이 배울 점이 많다는데 세 사람 모두 동의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안전 문화가 단순히 정부 정책이나 법 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 실천과 무언의 합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셋째 주 생방송의 시청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섰고 우리의 한국 탐방기는 프랑스 내 작은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시청자들이 왜 우리는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국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여행 영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를 비교하고 배움을 얻는 과정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넷째 주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한국 한 달 살이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어요. 특히 한국 안전사회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는 이태원 게스트하우스 주변의 카페에서 마지막 주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한 가지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새벽 시간에 혼자 남산을 오르며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았어요. 물론 소피와 리카는 안전을 우려했지만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밤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안전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친구들의 동의를 얻었고 목요일 새벽 남산 등반 생방송을 공지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우리가 한 달간 모은 영상 자료를 정리하고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방대한 양의 영상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장면들을 선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안전 문화의 여러 측면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에 초점을 맞췄어요. 편의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 질서 정연한 대중교통, 깨끗한 공공장소 등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놀랍고 부러울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한국에서 잠시 중단했던 유학 생활을 위해 찾아온 프랑스인 대학생 줄리앙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에서 이미 1년을 보냈고 프랑스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온 케이스였습니다. 줄리앙에게 한국과 프랑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는 주저없이 안전함과 편리함이라고 대답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프랑스에 일시 귀국했을 때 느낀 문화 충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줄리앙은 파리에 도착해 지하철을 타는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다고 했어요. 늦은 밤 혼자 다니는 것이 두려워졌고 거리의 더러움과 무질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프랑스의 일상이 한국 생활 후에는 불편하고 위험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줄리앙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달 동안 느낀 감정을 정확히 대변해 주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2시, 드디어 기다리던 남산 등반 생방송의 시간이 왔습니다. 소피와 리카는 게스트하우스에 남고 저 혼자 택시를 타고 남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택시기사님은 새벽에 혼자 산에 가는 외국인을 보고 걱정하셨지만 제가 생방송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해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등산로 입구까지 안내해 주시는 친절함까지 보여주셨어요. 생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시청자들이 빠르게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00명 정도였지만 곧 1000명, 2000명을 넘어 3시간 만에 3000명에 이르렀어요. 채팅창에는 걱정과 놀라움이 뒤섞인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쳤어? 위험하지 않아? 정말 혼자야? 이 같은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자신감 있게 남산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는 놀랍게도 적절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중간중간 비상 전화기와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저 외에도 새벽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 운동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나 여성들이었는데 서로 지나칠 때마다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고 한 분은 물병까지 건네주셨습니다. 새벽 3시 반 남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렸던 거죠. 가까이 가보니 외국인 커플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관광객들이었는데 야경을 보려고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그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었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생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어요. 저는 캐나다 커플에게 제가 생방송 중이라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함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설치된 비상 전화기를 발견했고 그곳으로 가서 안내에 따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는데 놀랍게도 상대방도 유창한 영어로 응대해 주셨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단 7분이 걸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손전등을 들고 빠르게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캐나다 커플의 상황을 파악한 후 친절하게 산 아래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장소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채팅창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캐나다 커플은 경찰과 함께 산을 내려갔고 저는 원래 계획대로 남산 타워까지 올라갔어요. 타워 주변에는 이미 몇몇 관광객들과 사진작가들이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이곳은 안전하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시청자들에게 서울의 탁 트인 야경을 보여주며 이런 경험이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도 생방송을 계속했어요. 새벽 5시가 넘은 시간, 서울의 거리는 이미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시민들, 새벽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들, 문을 여는 편의점들. 도시는 안전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생방송 시청자 수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는 한국은 유토피아인가?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도 변할 수 있을까? 그 같은 진지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이번 생방송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다른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창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의 남산 생방송은 프랑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이 유토피아라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클립이 공유되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문화적, 역사적 차이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이들이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는데 동의했어요. 금요일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전체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곳들을 둘러보고 좋아했던 음식점들을 다시 찾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어르신과의 대화였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분은 영어가 유창하셨고 한국의 변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오늘날의 발전된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국민들의 단결과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녁에는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작별 파티를 했어요. 그동안 알게 된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한국인 친구들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의 모습이 흥미롭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들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유럽과 한국의 시간대 차이를 이용해 하나의 실험을 제안했어요. 바로 프랑스 파리의 밤거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막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파리에 살고 있는 제 사촌에게 부탁해 생방송을 켜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파리의 밤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파리 생중계를 보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취객들의 고성방가, 지저분한 거리, 불안해 보이는 여성들의 발걸음. 한 달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광경들이 이제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인 친구들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을 테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사랑하는 프랑스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의 한 달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세상은 이렇게도 다를 수 있구나. 토요일 아침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내일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더 머물기로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 연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자 소피와 리카는 놀랐지만 이해해 주었어요. 그들은 예정대로 내일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열려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새학기 등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초급 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설렙니다. 대학에서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공원에 도착하자 많은 가족들과 연인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강변을 조깅하는 사람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이제는 제게도 익숙해졌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신기하게 느껴졌던 광경이었죠. 강가에 앉아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과 영상 프로젝트였던 것이 어느새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효율적인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는 점이에요. 오후에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부모님께 보낼 영상 편지를 녹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실 부모님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더 머물기로 한 이유를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나라의 시스템과 문화, 사람들의 생각 방식.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이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영상 편지를 촬영한 후 저는 우리의 한국 안전사회 탐구 다큐멘터리 마지막 편집 작업에 참여했어요. 소피와 리카는 귀국 후에도 온라인으로 협업을 계속하기로 했고 최종 결과물은 다음 달 말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남산 새벽 등반 생방송과 캐나다 커플을 도운 경험은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로 구성하기로 했어요. 그 장면이 한국 사회의 안전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에는 마지막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에 더 머물기로 한 결정과 그 이유에 대해 시청자들과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생방송 중에 많은 시청자들이 응원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일부는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시청자의 댓글이었어요. 당신의 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일 아침 소피와 위카를 공항으로 배웅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며 정이 많이 들었기에 작별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소피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발견한 것들을 잊지 마. 언젠가 우리도 변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후 저는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고시원은 외국인에게는 다소 낯선 개념이었지만 한국 생활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용기를 내어 고시원 옆방에 사는 한국인 대학생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김준호 씨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언어 교환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첫 한국인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월요일 아침 프랑스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 연장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학생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했지만 크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최근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프랑스인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제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나온 후 저는 서울의 거리를 무작정 걸었어요. 이제는 관광객의 눈이 아니라 이곳에 살게 될 사람의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길을 걷다 보니 작은 동네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자료 코너가 있었어요. 사서 선생님께서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어 주셨고, 덕분에 한국어 학습 자료를 몇 권 대출할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인터넷 강의, 책, 그리고 언어 교환 앱을 활용했습니다. 한글은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였어요. 물론 발음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기본적인 인사말과 자기소개는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 씨의 도움이 컸어요. 그는 매일 저녁 짧게나마 저에게 실생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준호 씨의 소개로 한국인 대학생들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영어 토론 동아리였는데 외국인 게스트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글로벌 시민의식이라는 주제로 토론했어요. 저는 한국의 안전 문화와 유럽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청년들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목요일에는 한 달간의 생방송 영상이 프랑스 온라인 매체에 눈에 띄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안전 문화와 그로 인한 인식 변화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고 화상 인터뷰를 통해 제 경험과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기자가 한국의 안전은 감시와 통제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자발적 질서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대답했어요. 금요일에는 서울대학교 국제교류처를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안내해 주셨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일정도 알려주셨어요.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했지만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졌어요. 주말에는 준호 씨와 함께 한국의 시골 마을을 방문하는 당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도시와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친절한 주민들, 그리고 맛있는 시골 음식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곳에서도 도시 못지않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을 산책 중에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이유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한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제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준호 씨는 웃으며 그런 생각을 하는 외국인은 처음 봐요. 대부분은 그저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오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기차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 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거리도 유럽의 도시들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소피와 리카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프랑스에 도착했다고 연락해 왔었거든요. 메시지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라. 우리가 본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 변화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국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잖아. 이곳에서의 배움을 절대 잊지 않을게. 한국에 머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재미있었고 매일매일 새로운 표현과 문화적 뉘앙스를 배우는 즐거움이 컸어요. 물론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은 금방 익혔지만 복잡한 문법과 발음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달 동안 나름의 일상이 형성되었어요.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 저녁에는 한국인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영상 편집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피와 리카와 함께 만든 한국 안전사회 탐구 다큐멘터리는 마침내 완성되었고 프랑스의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되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어 10만 뷰를 넘기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 덕분에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프랑스 교육부 산하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안전 문화가 프랑스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제안은 저에게 큰 기회였고 곧바로 수락했습니다. 교육용 영상 제작을 위해 저는 더 심층적인 조사와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까지 다루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은 한국 사회의 안전 문화가 상호 감시와 공동체 책임이라는 전통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감시로 여겨지기보다는 배려와 보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이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어요. 문화적 맥락에 따라 같은 행동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아온 프랑스인 사업가였어요. 그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과거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자원봉사 정신을 높이 평가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 사회의 대응을 보며 감명받았어요. 정부의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유럽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분열 없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어요. 세 번째로는 경찰청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로 효율적인 방범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적 요소를 강조했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공 질서와 타인 존중을 배우고 가정에서도 이런 가치를 강조합니다.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해요. 이러한 인터뷰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안전 문화가 단순한 감시나 통제가 아니라 교육, 역사, 문화적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안전 비결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이라는 주제의 교육용 영상을 기획했어요. 영상 제작을 위해 여러 장소를 촬영하면서 저는 서울 곳곳에 숨겨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네 자율방범대 활동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형광색 조끼를 입고 동네를 순찰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이 활동이 지역 안전에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학교의 안전교육 현장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화재 대피, 낯선 사람 대처법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이런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게임과 역할극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 촬영 중에 저는 우연히 한국의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동네를 더 살기 좋고 안전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었습니다. 한 마을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전은 단순히 범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형성될 때 진정으로 실현됩니다. 이러한 경험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는 교육용 영상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완성했어요.
한국의 안전문화 공동체가 만드는 안전한 사회라는 제목의 20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프랑스 교육부에 제출했고 그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교육부의 요청으로 저는 몇 개의 추가 에피소드도 기획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공공질서와 예절, 갈등 해결과 소통 방식, 디지털 시대의 공동체 의식 등의 주제로 시리즈를 확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작업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어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상 제작 활동 외에도 저는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길거리 간판이나 메뉴판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기뻤던 것은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날씨가 좋네요라고 한국어로 말했을 때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한국어 공부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높임말과 존댓말 체계는 한국 사회의 위계 질서와 상호 존중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불필요해 보였던 이 시스템이 실제로는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갈등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준호 씨와의 언어 교환도 계속되었어요. 그는 제 한국어 선생님이자 한국 문화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실생활 한국어와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관용구와 속담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월말에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어요.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저희 다큐멘터리를 보고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본 한국 사회에 관심을 보였고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제 경험과 한국에서의 배움을 더 많은 프랑스 시청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화상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의 안전 문화와 그것이 제 세계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 문제들이 실은 해결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해결책이 반드시 서구식 접근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본 한국의 안전 문화를 프랑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것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의식, 공공 공간에 대한 존중, 어릴 때부터의 질서 교육. 이런 가치들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일부는 프랑스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영상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대화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한국 체류 3개월을 맞이하며 저는 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파리로 문화의 달이라는 제목의 이 블로그에서 저는 한국 생활의 일상과 문화적 발견, 그리고 두 사회의 비교 분석을 글과 사진으로 담았어요. 특히 한국의 안전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블로그의 첫 게시물은 안전이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이 글에서 저는 안전의 개념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안전은 감시와 통제가 아닌 신뢰와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예상외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 사회의 모습이 새롭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소중한 가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댓글을 남겨주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점차 문화 중재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어요. 한국과 프랑스, 동양과 서양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가 대화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4개월째 접어들면서 저는 제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화 소개나 비교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안전 문화 워크숍이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의 안전 문화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첫 워크숍에는 15명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주로 서구권 출신이었지만 몇몇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도 있었어요. 각자 자국의 치안 상황과 공공 질서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적 충격과 배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워크숍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는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의 안전 문화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된 것은 교육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공 질서와 타인 존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어요. 이 워크숍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게시했고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 종사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자국의 교육 현장에 이런 아이디어를 도입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작은 시도였지만 실질적인 변화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저는 제 경험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성찰을 넘어 학술적인 분석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안전사회의 문화적 기반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제가 관찰하고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두 사회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저는 더 많은 자료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특히 한국의 범죄율, 교통사고 통계, 재난 대응 체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프랑스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는 제 주관적 경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주요 범죄율에서 프랑스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고 특히 여성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그랬습니다. 통계 자료 외에도 저는 한국과 프랑스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의 차이도 연구했어요. 한국의 유교 문화와 공동체 중심 사고방식,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개인주의적 전통. 이러한 역사적, 철학적 배경이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호학습 가능성에 관한 장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프랑스를 포함한 서구 사회가 한국의 안전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요소들과 반대로 한국이 서구의 개인 자유와 다양성 존중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완전한 문화적 이식은 불가능하지만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이를 프랑스 교육부와 몇몇 연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청소년 안전문화연구소에서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저를 온라인 세미나의 연사로 초청해 주셨어요. 20여 명의 연구자와 교육자들 앞에서 제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안전은 경찰력이나 감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과 문화의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한국의 사례를 들어 어릴 때부터의 공공질서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강조, 공동체 의식 함양이 안전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을 표했고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도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세미나 이후 몇몇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와서 추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특히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공공 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었고,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기꺼이 제가 관찰한 한국 학교의 질서 교육 방식과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제가 단순한 영상 제작자에서 점차 교육과 문화 교류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특히 안전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라는 주제에 대한 제 관점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제 미래 진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한편 한국에서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기뻤던 것은 한국인 친구들의 가정에 초대받아 명절과 가족 행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가족 문화와 세대 간 유대가 안전한 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반임을 깨달았어요. 준호 씨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의 경험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 부모님, 삼촌, 이모, 사촌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조금 어색했지만 준호 씨의 가족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느리더라도 제 한국어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할머니께서 직접 제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시는 모습, 작은 사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질문을 던지는 모습. 이런 따뜻한 가족 문화가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생활 8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프랑스의 학교 연결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의 중학교와 프랑스의 중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대해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안전 문화와 공공 질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주제로 삼았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와 리옹의 제 모교를 연결하는 첫 시도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화상 회의를 통해 만난 양국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넘쳤고 활발한 질문과 대화가 오갔어요. 한국 학생들은 프랑스의 학교 생활과 여가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프랑스 학생들은 한국의 안전한 사회 환경과 학생들의 질서 의식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학생들은 서로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우리 학교 동네의 하루라는 주제로 각자의 일상과 환경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교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도 키울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더 많은 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제안서를 작성했고, 몇몇 학교와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두 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실질적인 문화 교류와 상호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블로그와 영상 제작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세계와 공유하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에게 안전이란 시리즈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저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한국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안전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들여다보았어요. 인터뷰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셨고, 전후 재건 과정부터 오늘날의 발전된 한국까지의 변화를 모두 목격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 것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믿고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안전한 사회의 기반이 단순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프랑스와 한국은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를 걸어왔고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 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면서 저는 제 연구와 활동의 방향성을 더 명확히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한국의 안전 문화를 소개하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다른 사회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저는 좀 더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9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의 지도 아래 독립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공공공간에서의 안전과 신뢰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문화 연구라는 주제로 양국의 공공장소에서 관찰되는 행동 패턴과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였어요. 이 연구는 향후 제가 프랑스로 돌아가 진행할 대학원 논문의 기초가 될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저는 서울과 리옹의 공공공간공원, 지하철, 도서관 등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관찰 조사를 실시했어요. 물론 리옹 현장 조사는 제 친구 소피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공공공간에서의 시민 행동, 시설 관리 상태, 안전장치 등을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그 결과는 예상대로 두 도시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공공공간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와 청결 관리가 두드러졌고 안전시설의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했어요. 반면 리옹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다양성이 더 강조되는 모습이었지만 공공시설의 관리 상태나 질서 유지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공공공간에서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어요.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와 눈치의 개념, 프랑스의 개인주의와 자유추구 경향이 어떻게 공공공간에서의 행동으로 표출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안전과 신뢰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한국 생활 10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안전문화교육 가이드북의 제작이었어요. 이 가이드북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활동가들이 청소년들에게 안전문화와 공공질서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자료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에서 영감을 받되 프랑스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조정된 내용이었어요. 가이드북에는 역할극, 토론 주제, 현장 학습 아이디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안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규칙의 이유 이해하기였어요. 단순히 규칙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 공동체와 개인의 안전과 행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법이었습니다. 가이드북 초안이 완성되자 저는 이를 프랑스의 몇몇 교사들에게 검토받았어요. 그들의 피드백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교육 문화와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효과적인 집단 활동 방식이 프랑스 학생들에게는 다소 권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가이드북을 수정 보완한 후 저는 이를 프랑스 교육부와 몇몇 교육 관련 단체에 제출했어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시범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 연구와 경험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었어요. 한국 생활 11개월 차, 저는 프랑스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안전 문화와 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교육자들과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를 위해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안전사회를 위한 교육 한국의 사례와 프랑스의 적용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한 달 살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활동으로 발전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도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 생활 1년을 맞이하는 날, 저는 프랑스 교육청의 초청으로 귀국했습니다. 파리 교육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치안, 문화, 공동체 정신은 단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가 만든 기적입니다. 우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마지막 메시지에 많은 교육자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다큐멘터리와 연구 결과는 프랑스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어요. 다른 시각으로 본 세계 안전과 신뢰의 문화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소개하고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일은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 편지를 받은 것이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프랑스에 긍정적으로 소개한 공로를 인정해 주셨고, 양국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리옹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재회했을 때 저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넓은 시각, 더 깊은 통찰력,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제 방의 벽에 붙인 서울 야경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를 잇는 문화의 다리가 되어 저는 이제 안전이란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범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힘은 어떤 사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